아유, 이 예약하신 분이 다 들어오셨네요. 네. 오늘 금요 독서토론을 시작합니다. 입장하신 대로 강진남 대표님, 유 대표님, 장 소장님, 공원장님, 장 소장님 이렇게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남 대표님, 예, 일찍. 네. 원래는 우리 유영진 대표님이 먼저 들어오신 것 같은데 죄송해요. 제가 오늘 나중에 들어온 거 맞습니다. 그래요. 네네. 오늘은 이거 다 알고 있어서 이게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있지만 다시 한번 보기 시작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일론 머스크 그 미래 설계자 일론 머스크 책인데 이게 최근에 나온 책이 아니라 이거 2015년 그러니까 11년 전에 나온 책이거든요. 책이 되게 두껍고 그래. 그래서 이분이 20대부터 이제 자기가 비즈니스를 시작을 해가지고 그걸 대파는 과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대 거부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그래서 어저께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은 사람 순위를 좀 적어줄래? 그랬더니 이 일론 머스크가 1위로 나오더라고요. 얼마라는 금액보다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그 사람이 돈이 있다 없다 그거보다는 제가 오늘 이 책을 다시 한번 보고 전체적으로 제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알고는 다들 계시지만 다시 한번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이분을 10년 전에 이거를 쾌적이라고 해가지고 애슐러 반스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 이분에 대한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이분의 생각이나 이런 걸 썼어요. 근데 이 책이 2015년도에 나왔지만 그게 5월달인가 언제 나왔는데 2026년도 1월달에 구세로 우리나라에서 이 책이 그 정도로 많이 판매가 됐었던 책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야기했던 그 당시에 그러니까 11년 정도 지난 지금에 얼마나 그 사람의 그 생각이 이루어졌는가라는 거가 문제잖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근데 굉장히 많은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을 꾸준하게 하고 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은 이렇게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목적보다는 인간이 조금 더 화성으로 이전하겠다, 또 화석이라는 거를 없애야 되겠다 등등 해가지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을 굉장히 상상 이상으로 현실화시킨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요. 그리고 지금 우주로 가는 그런 거에 대한 그게 제1 원리의 사고법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기존 로봇 제작 그것도 그때 2015년도에 이미 10분의 1로 그걸 줄인 상태인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 예약을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화성 가는 여행의 티켓을 그 정도로 많은 금액을 줄인 상태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은 미래를 설계하는 자다. 그리고 파격적인 혁신자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이 마지막에 있는 그 글이 중요한데 이분은 행동파다. 그러니까는 모든 것은 생각을 하면 물론 천재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거를 그냥 행동으로 이룬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아는 것이 힘이 아니고 아는 것을 실천할 줄 아는 게 힘이다 하는 것처럼 이분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여력도 있겠지만 이미 20대에 그는 굉장히 많은 부를 얻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만들어
맞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행동으로 생각을 계속 실천하고 있는 사람 아닌가라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오래된 책이에요. 예, 책 제목이 일론 머스크. 네, 네,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맨 마지막에 행동파다. 네, 생각하면 행동으로 옮기는 그 네, 좋은 네, 말씀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유 대표님부터 할까요? 예,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제가 읽은 책은 쓸모를 증명하지 않는 삶에 관하여라는 책입니다. 예, 그 제일 이제 여기서 강조하는 키워드가 진짜 행복한 사람은 굳이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예. 근데 상당히 많은 불행과 그 다음에 강박 이런 것들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에서 부모한테, 선생님한테, 직장 상사한테, 동료한테 그러면서 점점 함정으로 빠져드는. 예, 그리고 그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광고, 홍보, 마케팅 요런 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성과주의인데, 성과주의는 그 증기기관이나 전기나 원자력처럼 발명품이라는 거예요. 성과주의가. 왜냐하면 사람이 처음에 창조됐을 때, 사람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그때는 뭐 성과를 내라고 만들어진 게 아닌데, 근데 보다 그 욕심은 많지만 자기 자신이 움직이기 싫어하는 그런 존재들이 만들어낸 발명품이 성과주의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과거의 노예제도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부추기면서 노예제도 안으로 걸어 들어가게 만드는 장치, 그게 성과주의고, 그것 때문에 자꾸 쓸모를 증명을 해야 내가 그 안에서 살아남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착각을 하면서 평생을 낭비를 한다는 거죠. 여기는 철학자면서 심리학자인데요. 덴마크 그쪽에서 이제 이거를 하시는 스벤 브링크만, 이름이 안 오시는데, 예, 이분이 쓰신 거고요. 예, 그리고 그 대신 이제 이 안에서 가능하면 자기 주장을 직접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 말고 목차에서만, 사실 목차만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본인 그 이야기가 상당 부분인데 계속 인용을 뭐 하냐면 대부분 다 아시는 분들 아는 이야기 그거 가지고 이제 10개를 겉으로는 이렇게 하는데 실제 강조하는 거는 이 10가지를 그래서 삶의 의미를 어떤 거에서 찾아야 되느냐. 어떤 거에서 찾으면은 그러면 휘말리지 않고 내 쓸모를 증명하지 않아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느냐,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쭉 적어갑니다. 여기 이제 안에서 제가 그 흥미있게 이렇게 읽혔던 부분 3가지 정도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인용을 해놨고요. 그리고 안에서 만들어놨던 거 그거 조금만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쓸모를 증명하지 않는 삶에 관하여. 근데 처음에 이 책을 찾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서점에서 분명히 밀리의 소재에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관하여로 안 찾고 대하여로 찾았더니 책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역시 그 AI 검색이 필요하구나. 옛날 검색으로 돼 있는 데들이 이렇게 고지고대로 찾으면은 바로 그냥 안 꺼내주는. 그래서 맨 앞에서 진단을 이런 식으로, 성과주의 때문에 불안의 시대가 오고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어야 저비용으로 자기를 위해서 인생을 낭비를 해준다. 이게 기본 그 지배층의 원리라고 해요. 불안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 두려움을 심는 거에 의해서 사람들은 성과를 내고, 그래서 나는 쓸모 있어요 그러고 자기들끼리 경쟁을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데 빠지지 않으려면 선과 존엄성, 그 다음에 약속과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인지, 진실하고 신뢰, 사랑과 용서, 자유와 죽음에 대한 거, 이제 여기 웰다잉 여기 들어가겠죠. 예, 요런 쪽에
요런 쪽의 키워드들에 우리가 그 감수성을 높이게 되면,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내 쓸모를 그 증명하는데 버리는 시간들을 최대한 전략을 할 수가 있다. 예, 요런 논리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안에서 전개가 되고, 요 한 페이지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떻게 지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요거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예, 아래 붙여놨으니까 예, 더 궁금하신 분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아주 저희들이 늘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인정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성과가 필요하고, 근데 그런 가운데서 또 삶의 기준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니까 감사합니다. 네, 다음 공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지금 공유를 잘 할 줄 몰라서 이 화면이 맞는데, 지금 이거 전체 화면 공유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뜹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화면 그대로 보여주실 거면 지금 그거를 전체 화면 크기를 X 앞에 있는 거 있잖아요. 구석에 있는 X 앞에 있는 그거 눌러갖고 키우시면 되고, 예. 그거 클릭하셔가지고. 이거 됐네. 예. 네, 전체 화면 공유는 오랜만에 처음 또 하다 보니까 또 잊어버려가지고 되기는 됐네요. 기억을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이제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금요일 저녁에 이제 독서 모임을 하는데, 그게 이제 일반 분들하고 하면 그냥 가볍게 이렇게 읽고 뭐 나누는 정도 하면 되지만, 저보다도 다 전문가들. 그러니까 이제 뭐 대학병원 교수님들, 병원장, 뭐 대부분 이런 분들이 돼서, 사실은 의료에 관련돼 있는, 우리 치과 쪽이 아닌 의료에 관련돼 있는 분은 저보다 훨씬 더 영역이 넓고 깊은 분들이 돼서 같은 책을 읽고 독서를 하는데, 제가 모르면 사실은 그분들하고 이야기하기가 좀 부담스럽고 이래서 요즘 조금 시간도 없기도 하고 해서 요거 집중을 좀 했는데요. 오늘도 이게 자료를 준비를 하고 하면서 그냥 하기는 좀 아깝기도 하고, 제가 드린 곡에 비해서 한번 그냥 우리가 알고 해야 되는 내용이고, 지금 현재 보통 우리가 지금 다루는 내용들이라서 오늘도 이 내용으로 그냥 준비를 했고요. 기본은 성경적인 어떤 그런 거는 다 빼고요. 내용은 그냥 기본적인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현재의 의료 시스템의 어떤 문제점이라나, 그리고 현재 우리의 의료 시스템,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낙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불임 클리닉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쭉 찾게 된대요. 책에서 나온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AI에다가 질문을 하고 했더니 전반적으로 정말 논문 수준으로 쫙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리고 내용도 아주 쉽게 그래서 노트북 LM에다가 넣으니까 저의 어떤 그런 상황이나 이런 것들하고 다 집어넣어갖고 같이 만들어주니까 정말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상황을 봤습니다. 그래서 큰 것만 한 서너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낙태에 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낙태를 할 때 태아가 생명을 어디까지 볼 거냐는 문제거든. 만들어질 때부터냐, 뭐 몇 주부터냐, 뭐 이래서 그러면 이제 임신 중절 수술 뭐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어지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 다음에 시술이나 그 다음에 그 일을 위해서 요즘 아기를 많이 못 놓으니까 공적 자금을 투입한다든지 의료인들의 권리나 윤리 뭐 이런 문제들까지 쭉 차례대로 지금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상황으로 보면 현재 아이를 만들어서 배아 생성해갖고 임신에 사용하는 건 24%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나머지 배아는 폐기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뭐 이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죽음의 문턱에서 들어갈 의료인의 비인간화, 그래서 연명 의료하고 임종 문화에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또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명 의료 등록자가 320만 명이 넘었다 그러고요. 그걸로 인한 현황 문제점들을 다 이렇게 뽑는데, 여기에 빠지는 거에 뭐냐 하면 결국은 연명 치료에서 결정권, 그러니까 본인한테 그런 결정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든지,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 그 다음에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접근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 과연 호스피스 같은 경우에도 병동에서 중환자실에서 호스를 꼽고 이렇게 이제 마지막을 보내야 되느냐, 아니면 집에서 이렇게 가족들과 보낼 거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게 이제 재정하고 돈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이제 올해부터 그게 이제 확대가 많이 되더라고요. 4월 달부터.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좀 다루었고요. 의료 상업주의가 너무 많은 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한국 의료 시스템의 문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가 너무 상업화되어 있는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해서, 우리나라가 평균 진료 시간은 3, 4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의사들 1인당 외래 환자 건수가 OECD의 2, 3배 수준이다. 그러면서 의료진이 번아웃 되는 거라든지 오진 위험 증가하는 것, 그 다음에 의료 수가가 그만큼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 문제, 그리고 심층 진단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다뤄놨고요. 그리고 이렇게 뽑았더니 이런 내용을, 책을 전부 다 뒤져서 이렇게 논문을 같이 만들어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제가 그 구글 노트북 LM으로 해서 그런 내용을 보기 쉽게 자료도 만들었는데, 이 내용은 제가 PDF 파일이라서 여기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변환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걸 못 올리겠더라고요. 지금 고민을 하다가 이것도 했는데, 그건 다음번에 수요일 날 제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 기증, 안락사, 연명치료, 그 다음에 임종, 낙태, 장애인에 관련돼 있는 것, 그리고 요즘 유전자 조작, 이런 부분에 관련돼 있는 내용, 그리고 의료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유명한 미국 배우가 유전자 그걸 보고 수술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찬반도 있지만, 찬반보다도 먼저 그게 몇 사람이 그걸 과연 받을 수 있냐, 의료의 편중화, 소수한테만 가진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 우리가 공공의료가 어떤 방법으로 가져야 되고, 의료 선교, 제가 하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봉사들이 어떤 면으로 가야 될 것이냐는 부분에 관한 생각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거기 리더 하시는 분이 제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니까 그거에 대한 발제를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너무 깊이 들어가신 것 같아가지고 일다잉을 많이 언급을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4월부터 확대 시행되는 거 참 모르고 있는데 또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 사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 제가 읽었던 표현보다도 제가 들었던 도서인데요. 이거 생각이 너무 많은 어른들을 위한 심리학이라고 하는 밀리의 소재에서 들었던 책을 정리한 걸 한번 소개시켜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김혜남 씨는 이게 그러니까 심리학 쪽에 상담하시는 분이신데요. 30년 동안 이제 환자들을 대면을 하면서 이 작가이기 이전에 두 아이의 엄마, 그 다음에 이제 시부모님을 모시는 며느리, 그 다음에 한 남자의 남편, 한 그
남자의 아내, 그다음에 손주의 할머니, 뭐 이러한 그 여성으로서의 경험들을 한 것을 토대로 하고, 그다음에 그 환자들의 그런 그 상담 일지들 경험한 것들을 이게 원래는 어른으로 산다는 것이라고 하는 책을 2011년도에 이 작가가 출간을 했었는데요. 다시 이제 그 베스트셀러가 된 이후에 다시 전면 개정을 해서 나온 증보판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완벽한 때는 결코 오지 않는 법이다. 더 이상 고민만 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해봐라.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러한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책을 써내려가시는 건데요. 여기서 이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30대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좌우한다. 그 다음에, 근데 이걸 이제 거꾸로 또 바꿔서 생각하면은, 제2의 인생이라고 볼 수 있는 60대 이상, 어떤 그 생명이 이제 그 연장이 되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30대도 상당히 전반기에 중요한 시기입니다만은 또 후반기에 들어서 60대가 됐든 70대가 됐든 그러한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70대 이후, 80대 이후 나가서는 뭐 100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유추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반기에 접어들었지만은 여기서 작가가 얘기하는 그 30대를 어떻게 보내느냐의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 60대, 70대에 들어선 그러한 그 장년들도 심리학적으로는 뭐 이렇게 생각이 많아진다고 하는 부분들은 다 같은 입장일 것 같아요. 거기서 이 작가가 의도하는 부분들은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다면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에 의한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6챕터 6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은 걸까? 이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당신을 힘들게 만드는 문제는 따로 있을 수도 있다. 정신 분석에서 배우는 단단한 어른의 태도, 마흔이 되기 전에 배워야 할 것들, 이렇게 나이가 들 수 있다면, 그래서 실제로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어른, 착한 어른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의 해안을 얻을 수 있는 도서가 아닌가 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봤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부 다 이렇게 이 생각이 많은 어른 또 모셔와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저도 발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 월요일 날 제가 강화도를 다녀왔어요. 근데 요즘 제가 월수로 하는 일이 인천 바로알기 탐방길 강사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근데 월요일 날 강화도를 갔는데 그날 제가 이제 그 시연을 해야 되는데 고려 궁지를 시연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고려궁이 이 무신 정권이 개경에서 강도라 그러죠. 천도를 했는데 그 천도를 했는데 거기 강화도에서 39년간을 살다가 개경으로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그러면 몽골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몽골 제국이 강화도를 왜 치지 못했는가, 이런 책을 이제 그 우연히 찾아가지고 읽게 됐어요. 그러니까 1271년 7월에 이제 고려 23대 임금 고종이 이제 그 강화도로 이동을 했는데 복귀한 것이
1970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39년이죠.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게 원래는 1959년 정도에 이제 그 몽골하고 협상을 해요. 그래서 개경으로 가겠다. 근데 그로부터 10년을 더 있다가 이제 옮겼거든요. 근데 이제 옮길 때 몽고가 그런 거예요. 너희들도 강화도로 가면 안 되니까 강화도를 전부 부수해라. 그래서 이제 거의 강화도를 외성, 내성, 가운데 중성에서 3중으로 이렇게 쌓고, 근데 이제 그것도 그렇지만은 원나라가 이 강화도를 침략을 못했던 것은 이 여마라고 해서 강화도하고 개경 그 한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별로 길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가 이 수류 속도가 워낙 이제 빠르다 보니까 그런 이제 천연적인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또 그때 당시에는 옮겨갔을 당시에는 이 강화도가 그 니아시시키 안에서 굉장히 그 톱니바퀴처럼 오밀조밀해가지고 이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고, 또 접근을 한다 해도 갯벌이 아주 길게 있어가지고 거기를 들어가기 어려운, 그러니까 천연적인 요새가 있었죠. 근데 이 저자가 강화 출신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걸 조사를 해서 몽골 제국이 안 쳐들어간 것이냐 아니면 못 쳐들어간 것이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물론 몽골이 수전이 약하다고는 하지만 이 남송을 정벌 했지 않습니까? 송나라 사람들은 또 수전이 엄청 강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그 사람들을 끌어다가 하면 또 할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안 쳐들어간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저자는 못 쳐들어왔다고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14세기에 고려와 몽골의 그 국제 정세가 그렇게 복잡했던 그런 건 아니었는데, 사실 못 쳐들어간 것은 원나라가 실질적으로 유지된 기간이 한 100년 정도 돼요. 근데 거기에 이제 징기스칸을 비롯해서 칸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황제를 세우는 방법이 이 칸 제국이 한 5개 정도 돼요. 유럽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칸들이 모여가지고 후계자를 결정을 하거든요. 그 사이에는 이 죽은 칸의 어머니가 이제 섭정을 하고 거기에 의장이 돼서 칸을 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 의견을 맞추는 시간이 또 상당히, 그러니까 칸이 다시 서려면은 1년 이상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내 사정이 그렇게 복잡하다 보니까 이 칸이 세워지고 나서 다시 세계 정벌에 나가고 그런 형태가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려에서도 이 고려에 왔다가 다시 철수하고 이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기한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저자는 이렇게 합니다. 이 원나라 사람이 문화적인 공포가 물에 대한 공포가 있었다. 또 광화해협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형적인 장벽이 있었다. 또 원나라 자체가 수전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남송 정벌에서도 한족이나 이민족 수군을 동원해 가지고 그 남송 정벌이 가능했다. 또 강화도가 삼중 성곽과 수군이 막강했다. 또 전략적으로 이 원나라가 고려만 상대를 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금나라라든지 또 이 남송하고 동시에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려의 청력을 집행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저자는 8만 대장경을 조성할 정도로 고려 국민들이 아주 민족적으로 웅집되어 있었고, 또 강화도에 가 있다 보니까 이 원나라 사람들은 고려 내륙을 여기저기 이제 침략하고 다녀서 약탈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긴 했지만 또 그 육지 백성들이
항쟁을 해가지고 뭐 처인성 전투라든지 해가지고 이 강화도 고려 조정이 전속이 가능케 하게끔 이제 조세를 또 납부한 거죠. 그러니까 이중으로 약탈을 당하는 그런 셈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이제 그 처인성 전투에서 승려 김윤우가 성을 지키면서 몽골 장수 사리타를 화살을 쏘서 이제 죽이니까 또 몽고가 철수하고 그리고 또 충주성에서는 이 김윤우가 노비들한테 결상전을 하도록 해서 노비 문서를 찢어버리고 불태우고 하니까 또 노비들이 결상전하고 해서 강화도라는 요새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민중의 힘이 있었다. 이렇게 최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경수라는 분은 강화도에서 현직 교사를 하고 있고 한국사, 세계사를 가르치는데 연구를 이렇게 많이 해서 저서도 많이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학술사라기보다도 대중적 역사 교양서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 몇 가지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블로그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예, 요즘 너무 덥죠. 1분 10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예, 건강 또 너무 더워지니까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늘 즐거운 주말 되시고 또 내일 저기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강기남 대표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공원장님, 오늘 금요일 날 오후에 독서 포럼에서 나갈 오늘 자료를 아까 발표하셨는데, 우리가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아가들을 이렇게 인공수정 하잖아요. 그게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거를 의류 쪽에서 볼 때는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까 24%밖에 성공을 못 시키는데 거기서 잘못되는 그거를 좀 스프릭이나 이런 데서는 살인은 아니지만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그게 의료계통에서 볼 때 의사들이 잘못된 거라고 표현을 하나요? 혹시? 그래서 궁금해서. 아니요, 법적인 거는 당연히 이제 허용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하는 건데, 이제 저 인공수정이니까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배아를. 그 중에서 이제 제일 튼튼하고 보여지는 것만 해서 이렇게 착상을 시키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기본적으로 배아가 돼 있는 것 중에서 그게 이제 그거 자체를 이제 생명으로 보느냐 아니면 생명을 안 보느냐의 상황이 발생을 해버리니까 그런 데 대한 이야기지, 인공수정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 그런 표현은 전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배화되는 게 아가로 보느냐, 생명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제 그게 논란이라는 거죠. 예, 그런 거, 그게 또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의류 의사도 비즈니스니까 상업적으로 다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